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정말 변덕스러워서 어떻게 옷을 입고 다녀야 할지 매우 어렵죠. 오락가락한 날씨를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사람 인생이 어떻게 항상 순탄할 수 있겠어요?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다시금 되찾은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잡게 되었어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분이 있다면 정말 잘 해내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의 세 사람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에 대한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함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 같죠? 첫 만난 여자를 인식을 하지 않았지? 진짜, 만나기 전에는 개념조차 몰라서. 옳다면 나이가 먹었더라고. 나이만 많아진 것 같아. 어째서인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생애 처음이라서 어떻게 그 정도로 사고가 없을 수 있을지? 그런 점이 더 놀라워. 화가 났지만 난 진실로 갯싸가지 동서가 있었거든. 말 그대로 갯싸가지 동서라고 해야 해. 정말 어디서 나이를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참 호기심스러운 갯싸가지 동서가 있었지. 동생에게선 나이가 훨씬 많았어. 5살이나 연상이었던데 30년째 지내고 있던 남편과 결혼한 채 50대 초반이 된 내게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것 같아. 한 번에 이혼을 하고 난 후 동서를 만난 거였어. 혼인 신고한 지는 3년이 다 되었겠지. 둘이 함께 살며 결합한 건 혹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싶다. 시동생이 이혼한 후로 약 1년이 지났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은 넘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정말 싫어합니다. 아무리 어린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돼. 나이를 먹은 사람인데도 그 아이는 똑같아. 왜 그런지 알 수 없어. 왜냐면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않았는데 뭐랄까 모순이 있잖아. 그런 사람은 정말 매정한 거야? 양심 없는 사람이야. 시동생과 그 사람을 만나지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 이후로 초반 5년 동안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집중하면서 그 두 사람을 좋게 보는 건 결코 아니었어요. 문제는 두 사람의 태도였어요. 시동생이나 동서나 성격이 참 혀해볼래. 전원이 희한했다. 주택에서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시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시동생이 있다고 해도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불편해서 남편과 저는 거의 주말마다 시어머니 집에 다녀왔거든요. 시어머님이 정말 잘 대해주시고 제가 우리 큰 아이들이 나왔을 때 제사나 조리를 해주실 정도로 저와 가까운 관계였어요. 하지만 상황이 좀 복잡해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의 용돈까지 챙겨주면서 시어멜슬 잘 챙기고 있으라고 했던 거예요. 나와 남편의 형수는 그냥 함께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너희도 내 생활이 있는 건데 엄마 데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아. 그래서 우리가 내게 돈을 보내겠다는 거야? 엄마를 잘 챙겨주면서 아이고, 형이 걱정도 덜겠고 나는 이혼까지 해서 엄마에게 상처를 끼친 만큼 혼자 해결하겠다는 생각이야. 마당에도 나는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 능력이 좀 더 높았다면 형과 형수에게 용돈 따위 받지 않고 제 돈으로 엄마에게 공양할 터겠죠. 알아요. 그렇게 하지 못한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찌나 청산유수한 분이었는데 그렇게 확신을 보증할 때가 언제일까요? 만날 때마다 형과 똑같은 여자를 만날 것이라고 하던데 동생이란 인간은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로 생지랄을 부리더라고요. 그런 두발 및 벌레들 덕분에 남편이 정말 속상해 했었죠. 그렇다가 어느 날 일이 제대로 해결되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고 그때 우리 아들은 중학교 기숙사에 있었기에 남편과 제가 둘만 있었어요. 하지만 집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동생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시어머니도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지 확인한 후에 말이에요. 남편이 서둘러 우편함에 있는 열쇠로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갔죠. 언제나 비상대비로 우편함에 열쇠를 넣어 두었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시댁에 들어간 남편은 고요히 있었어요. 아, 현수 아빠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없으면 다시 나와서 나 좀 도와줘. 들어갈 게 많아서 그래, 여보. 현수 아빠 시댁에 갈 때 어머니들을 위해 필요한 생필품들을 사와서 남편이 다시 나와서 같이 들고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들어간 남편은 함흥차사로 착각한 거예요. 왜 안 나오나? 짐은 일단 내버려 두고 시댁 안으로 들어섰는데 아이고야, 현관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에 들어섰을 때부터 냄새가 난다는 술과 담배 냄새로 차 있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여러 켤레의 신발이 있었고 시댁집 구조가 좀 특이했습니다. 중문은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문을 열면 거실이 아니라 부엌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거실이 보이는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부엌 외의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이어서요. 그렇게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대뜸 거실에서 나와서 바로 부엌으로 가더니 대야에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조용히 해. 내가 이 미친놈들 가만 안 둘 거니까 하고 무서운 소리를 하더니 대야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받아서 거실로 갔을 때 그 대야를 신발에 끼워 버렸어요. 누구든 들으면 철퍽고 물을 흘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신발을 벗자마자 급하게 거실로 뛰었어요. 너무 놀라서 당신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죠. 그러나 더 큰 소리를 지른 사람은 남편이었고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보았어요. 이게 잡을 놈들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술판을 벌이는 거야? 라며 화내시더라고요. 김정씨가 너 안 일어나. 정신 나간 놈이야. 엄마를 상대로 잘 모셔 살렸는데 갈 곳 없는 놈이 집에 살 수 있게 해줬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쪽은 얼른 안 일어나. 아니, 둘이 살림을 차릴 거면 정식으로 인사하고 살림을 차렸던 쥐새끼도 아니야. 우리 없는 동안 몰래 들어와서 술판을 벌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시야, 엄마 어디 가셨어요? 알고 보니 당시에는 시동생이 저한테 동물 같지도 않았던 그 여자와 자기 친구들 몇몇을 모아서 집에서 술판을 배웠더라고 해요. 굴러다니며 화투를 치면서 술을 마셨던 것 같더라고요. 화투판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꽃놀이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상황을 못 보셔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당시 저의 눈앞에서 벌어진 그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는데 시동생도 그 여자가 더 꼴 보기가 싫었어요. 사정이 그러하듯이 자기들이 실수를 한 거면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 나간 여자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입술을 쫙 모으며 불평을 했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너무 교양이 부족하고 심지어 조금은 없어도 괜찮은 정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고의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혹은 감정적으로 행동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참았다가 감정이 너무 급해서 한 말이었어요. 제 발언에 남편과 남동생도 눈을 튀기며 놀랐었죠. 이거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할 건지요? 뭐라는 건가요?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좀 아니에요. 무엇을 했냐니까요. 또 보지 않겠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아닌데요. 그건 제가랑 남편이 할 얘기 아닐까요? 두 사람이 결혼할 거라고 한 거면 그러면 할 말을 행동도 잘 해야죠. 그 나이에 창피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분명히 노령때 계신 분들이 있는 집에 오가며 그거요? 아이 형수,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일단 너무 화내지 말고 진정해요. 저 사람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왜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자다가 그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어야 했는지요. 게다가 집에는 엄마가 안 계셨으니까요. 정말로 같은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과학적인 사실 같다니까요.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 똑같은 게 아니라 거의 복사한 것만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서방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랑 나 하는 행동을 보면 이전부터 당장 난리가 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말리신 거예요? 그래도 이혼한 뒤에 혼자 더 좋아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만큼 보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행동을 고칠 것 같아요. 똑바로 행동하고 부끄러워해요. 이건 당장 쌓여야 해. 네 집을 떠나야 돼. 남편도 제 말을 듣지 않고 동생과 그 여자에게 싸라고 명령했어. 당장 시댁까지 쌓여나가야 해. 당연히 동생이 못 나간다고 했지. 이혼할 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죽어서 나갈 곳이 없다. 남편은 그러든 말든 나가서 살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에 시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찬찬히 상황을 설명했어. 그러자 시어머니도 동생을 집에서 내보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나의 가족들과의 첫 만남은 저렇게 좋지 않은 시작으로 출발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그 여자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후에는 2번 다시 절대 그 여자를 마주보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연한 인연인지라 형님도 제게 만나보시기로 했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앉아 있었어요. 그 2사람은 싸움을 하다가 아이를 가졌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가 생겼는데 외부에서는 어떻게 냉정하게 지내냐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제 집 옆에 작은 이동식 주택을 지어 그 2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정말 마음 가질 수 없을 만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도 이제 아빠가 되었으니 책임을 다져야 해 라며 강조하셨어요. 이런 사태까지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시동생이라는 사람이 자기 새끼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 부모가 되었으니 어쨌든 제 책임이라고 여기겠다는 거니까요. 막노동이라도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거라도요. 이게 뭐예요? 집사람 대신에 형수가 장 다 보셨다면서 아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저 정말로 쳐들었어요. 형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니까 제 좀 믿어주세요. 시동생이 어느 정도 철이 들었냐면 생존 안 하던 짓을 하더라니까 동서하이빌 했구나 싶었어요. 이전 결혼에서 실패했던 게 시동생이 돈을 잘 못 벌어서 이혼당한 거였거든요. 어찌 보면 시동생도 그게 상처였고 똑같은 일 2번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사람 노릇도 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동서 하이테크 깎는 고통의 시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도 적당히 해야 할 거라고요. 형님, 정말로 제가 전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전 반죽을 보면 속이 너무 울렁거려요. 죄송해요. 대신 제가 옆에서 응원해 드릴게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게 싸가지는 주둥이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제가 그럼 다른 것 좀 놓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서는 힘들게 하지 말고 남을 물 좀 다듬어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는 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우, 형님, 저도 너무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제가 네일아트가 남아있어서요. 손톱에 물들면 비싸게 한 건 너무 아까워서 이를 어쩌죠? 정말 죄송해요. 그때 마당에서 돌아오셨다면요. 시어머니가 동서가 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직접 들으셨는데요. 그 순간 동서 손을 잡아 손톱을 확인하더니 어딘가로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한 명과 함께 갈 테니 손톱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아예 거기 지금 손톱 정리 중이니까 빨리 해주세요. 고마워요. 다음에는 발가락도 할게요. 어머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말을 듣지 못한 적이 있나요? 얼른 외감정을 토로하게 해주세요.
시어머니께서 네일아트 회원권을 가지고 계시는 멋쟁이가 계신가 봐요. 동서의 변명을 듣고 어이없어 하셨는지 바로 전화해서 동서를 이끌고 가서 손톱 네일아트를 제거하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동서는 더 이상 문제로 언급하려 하지 않았고 온몸으로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서한에게 앞치마를 매달아주며 말했어요. 이제는 내 손톱에 물이 들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손톱에 그런 걸 하면 어디가 좋겠어? 내 형님은 허리도 안 좋은데 계속 앉아서 그러고 있었어. 하지만 무슨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해. 결국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했어. 오리 새끼처럼 삐뚤거리며 손톱을 다듬다가 초록물이나 갈색물이 나올 때까지 나무를 다듬었어요. 그 경험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제게 참 든든한 울타리 같은 존재였어요. 언제나 저와 제 남편 곁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배려와 지지를 받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삶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그렇게 든든한 울타리 같았던 시어머니에게는 쌓여있던 묵지 못한 말들이 있었어요.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몸도 약해지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다가 전역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건강검진을 통해 병을 발견했고 수술을 받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잘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모님은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더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부모님이 아파하시면 내 자식이 아파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하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나와 우리 현수 아빠, 어머니와의 대화도 정말 소중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안 걱정해도 돼. 나는 제일 유명한 선생님께 빨리 진달래 해달라고 남편에게 말할게요. 아유, 너희 시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걸 잘 알아요. 남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유능한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게 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때 눈물이 났죠. 어머니는 종종 우리 수연이가 결혼하고 증손자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면서 항상 옆에서 지켜주시라고 하셨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어머니는 왜 나에게 암 질병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화가 났죠. 하지만 결국 수술 후 잘 관리하면 회복 가능한 상황이라 운이 좋았습니다. 더 좋은 운이었던 것은 저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간이식을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저없이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간이식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처음에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단호히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건강하셔야 우리도 행복해요. 부디 수연 아빠에게 간이식을 받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모두 힘들어질 거예요. 어머니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 차례 설득하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가 간이식 수술을 받을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곁에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 있었어요. 네, 나는 솔직히 너한테 좀 많이 서운하다. 말로는 그렇게 나를 아끼는 어머니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라고 하던 애가 정작 이런 상황 되니까 내가 나를 간병을 못 해준다고. 너 요즘 뉴스도 안 보니? 지난번에 내 갈비뼈 다친 거 기억 안 나는 거야? 어쩌면 이러니 몸이 편지 서그런 건지는 몰라도 시어머니가 많이 편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정도로 나에게 서운하고 언짢음을 드러내시는, 심지어 저한테 손가락질하시는 하셨거든요. 처음엔 그저 많이 편찮으시니 예민해지고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재차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랑 현수 아빠가 상황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현수 아빠도 간이식.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몸을 돌봐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남편 현수 아빠를 돌보고 사업체까지 혼자 운영해야 해요. 어머니께서는 우리 상황을 잘 아시니까 제가 자주 찾아뵐 거예요.
일이 너무 바빠서 입이 닳도록 어머니가 좋다고 하던 말이 모두 그치고 말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정말 상처받았다면 제 얼굴에 잘못이 있었을까요? 우리 부부가 쓰러지는 상황이었던데 다시 일어나기까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정말 속상했어요. 어머니께서 상황을 잘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나타나고 시동생 부부가 중재에 나서 저도 의외였죠. 어머니 형수도 그러지만 나와 상대방이라도 이해를 좀 하면서 생각해 주세요. 해보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엄마 집으로 이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린이도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나도 어차피 오전에는 무니까 퇴근 후에 엄마를 모시면 되고 예린이 엄마가 오전 중에 엄마를 돌봐주면 좋겠죠. 그럼 시동생 부부는 자기들의 전세 보증금을 까먹어서 수작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과 통화하는 내용도 들렸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런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남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를 낳고 키워보니 시어머니가 제 마음을 알아주시더라고요. 어머니, 나, 그리고 예린이 아빠가 어머니에게 속썩인 부분과 제가 형제에게 철없이 행동했던 점을 정말 가지고 싶었어요. 이번에도 어머니와 함께 간병하는 것이 그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좀, 제발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간병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의 말에 따르면 저희 시어머니가 홀라당 넘어가신 것 같아요. 엉엉 울면서 제발 간병해 주세요. 해달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광화문 한복판에 효부로 해서 동서의 이름을 딱 새겨놔도 손색 없을 정도였죠. 예린이 엄마야, 너 그거 진심이야. 아이고, 세상에, 내가 너한테 너무 모를게 었어. 내가 나한테 마음 표현하려는 거를 내가 오해했다. 그래, 이럴 때 진짜 나서서 하는 게 내 진심이 있지? 당장 집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응, 그래 너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돈 실컷 벌고 이제 다 해결돼서 아주 시원하겠다. 시어머니는 동서의 고백에 옳게 하고 홀딱 넘어가 버렸고 즉시 짐을 싸들고 당신 집에 들어오라고 성화하셨어요. 저한테는 많이 상한 말투로 돈을 많이 보자 하셨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수술 앞에서 더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말했고 그러자 시어머니와 저 사이가 갈리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수술은 안전하게 잘 끝났고요. 시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꾸준히 건강 관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무엇을 하든 몸이 좀 괜찮다는 말은 좋지 않아요? 전화를 넘겨줄 테니 통화하실래요? 본래 아니야. 어머니가 내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 못 봤어. 나한테 아직 마음 상하신 거 있는 거야? 조금 더 다보지. 뭐, 회복 중이신데 스트레스 받게 해드리면 안 되니까 어머니한테 차가워서도 도착하실 거니까 꼭 차로 우려 드시라고. 당신이 말씀드려 어머니는 저한테 단단히 화가 나셨던 건지 태어나고 나서도 제 얼굴도 안 보려고 하셨고 그리고 제 연락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묵묵하게 어머니 뒤에서 항암에 좋다는 음식이며 이것저것 챙겨보내며 지냈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죠. 그 몇 주 동안 우리 부부는 시동생 부부한테 어머니의 간병비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부담하면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뜸 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양손 가득 시어머니의 이삿짐을 들고서 말이에요. 아무튼 뭘로 말씀하실 건가요?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마세요.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의 집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 집은 내 집이니까 알아서 하면 돼요. 어머님은 여기를 모셔 오셨으니까 그런 줄 아셨을 텐데요. 어머님은 무슨 하시고 계세요? 내려가 주세요.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무슨 까닭인지 이해가 안 가서 놀랐어요. 동서가 찾아와서 시댁집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동서가 사이가 나쁜 건가요?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름이란 순서는 처음부터 나와 시어머니 사이는 좋지 않았는데 언제 어머니가 나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나요? 서로 싫어하는데 좋은 척하며 지내던 거죠. 형님과 얼마나 비교했는지 알아요? 하이어간의 노인이에게도 제가 아파도 입구에 내려야 하는 것을 말하며 살아있다니까 뭐, 아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동서는 제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차에서 시어머니를 모셔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도 주택이라 바로 현관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당황했는지 여기로 왜 당신을 데리고 온 거냐고 물었어요. 예린 엄마야. 우리가 여기 왜 온 거냐? 아, 우리 여행 가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행 갈라고 그랬잖아. 우리 제주도로 한 달 살기 있는지 뭔지 가자고 거기 가서 몸 회복하게 라며 말했죠. 지금도 그 당시 시어머니의 말투와 표정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져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여행 가려고 온 거 아니었다고 재차 동서한테 물어보셨어요. 알고 보니까 동서라인텍에서 제가 받았던 서류를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께서 제게 그 집을 넘긴다는 것을 서류에 서명해 주신 것이 토대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어머니는 원래 큰딸인 제가 잘 살 수 있게 하려고 모셔온 것입니다. 예린 아빠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니 전화하여 확인해 보세요. 동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볼까요? 야, 너 무슨 짓을 했니? 라고 말하며 현수야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수야, 빨리 나와봐. 이런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당신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쓰러지셨어요. 시동생도 와이프와 똑같은 말을 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망쳐 나가면서 쓰러진 시어머니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것이죠. 다행히 아들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당장 그 여자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차를 가져갔는데 나는 119에 전화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이고, 대체 무슨 일이야? 그거 진짜로 사람 아니야? 어쨌든 이들은 둘이 함께 계획을 세운 것 같아. 아니, 아픈 사람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군. 안 와, 너희 시어머니 정말 큰일 나실 뻔했어. 쓰러지신 시어머니가 있었던 병원으로 가게 될 뻔했거든. 그러나 운이 좋게도 친구가 내 전화를 받고 곧바로 와주었어. 그 친구 남편 덕분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시어머니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았을 거야. 의식을 잃은 채 계속해서 잤다고 해. 의사들은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다고 했어. 하더라도 시어머니는 며칠이나 지나서야 잠에서 깨어나셨군요. 아니었냐, 고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충격을 최대한 덜 받도록 다시 한번 찬찬히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동서가 어머니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던 것이고 여행을 간다고 하고서 우리 집으로 모셨던 거예요. 엄마 정말로 서류에 서명하셨었어요. 엄마가 우리에게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부부의 말에 시어머니는 펑펑 우셨어요. 제 손을 잡고서 정말 미안하다고 저를 어린아이처럼 다룬다고 하셨어요. 저도 역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는 진짜 괜찮아요. 어머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상처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서 메아리병을 진단받았는데 얼마나 두려웠을지 정말로 이해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 제가 극복하지 못한다며 마음이 상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렇게 몸을 챙기시는 시어머니가 마침내 집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꺼져 있던 핸드폰을 다시 켜시자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보시더니 당장 시댁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완강하게
당장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 남편, 아들을 함께 시댁집에 데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나와 장난을 치고 있는데 뼈 빠지게 돌봐줬더니 뒤통수를 쳐도 보지 않는 시어머니를 만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러 말했어요. 도대체 어떤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니 그대로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고 계셨어요. 제가 대답을 해보라고 하니 어머니가 다 알면서도 나한테 그러셨던 거죠.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또한 천연한 척하는 누군가가 어머니를 돌봐줬더니란 얘기는 정작 나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순식간에 동서의 얼굴에 뺨을 때리셨다. 그 장면을 목격한 모두가 크게 놀랐어요. 그렇게 크게 소리치시니 집안은 난장판이 된 거죠. 있던 시동생도 달려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왜 때리냐고 발악을 하는 동서의 얼굴에 한 번 더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에 충격적인 말이어서 왜 명의가 다르다니 당연하지. 내가 이름을 개명하고 명의도 새로 정해준 집이니만큼 싹 수 없는 것 같으니라고 뭐 뼈 빠지게 간병해 내가 애초부터 그럴 만큼 나를 돌봐줬으니 뼈 빠지게 간병했더니 참아. 시어머니는 자기 아내만 껴고 괜찮느냐 요란법석을 떠는 당신 막내 아들의 뒤통수에도 거세게 날려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한 걸 전가족이 처음 보아서 다들 아무런 말도 못하고 시어멜니의 행동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동서가 악을 품고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와 제 남편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모르게 한자만 바꿔서 개명을 하셨었고 원래 시어머니께서 사주를 좋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사주를 보던 중에 시어머니 성함에 사용된 한자가 환자가 말년 복이 약하다는 말씀을 듣고 한참을 미루시다가 바꾸셨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은 그런 것을 믿지 말라고 하니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몰래 그냥 한자만 바꾸셨던 거죠. 야이고 그 양반 말 듣고 이름 바꾸는 걸 잘했네. 아주 용하다 해. 내가 너 같은 도둑년이 우리 집 애들을 팔자였던 거야? 내가 이름도 안 바꿨으면 아주 사달이 났겠어. 이 망할 년 같으니라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말이야.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나쁜 것들아, 당신아. 당신은 몰랐겠지만 당신의 엄마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당신이 모르는 게 이상한데 자네는 정말 못 살아. 한자가 변경되었으니 당연히 등기부 등본도 모두 바뀌게 될 텐데 말이야.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동서가 시어머니 옆에서 사기를 치며 어머니의 보험을 사기로 받았다는 게 들판 사실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은 시어머니의 성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죠. 자신이 이름을 변경하겠다는 신청서를 들고 갔지만 거기서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동서라인텍 같은 것을 지칭하며 떠나버렸을 때 혼란스러워했어요. 이름을 변경했다며 난리를 치는 건데 그 서류 내기도 전이던 것이었고 이름과 시어머니 성함을 혼합하여 속여서 서명을 받은 후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설레발을 찼던 거예요. 이때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말았죠. 거가 나 몰라서 서류를 내려놓았다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것이었는데 개명을 하라는 말씀을 받았을 경우에는 개명 성본을 증명할 수 있는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당사자분께서도 같이 오셨나요? 신분증이나 군의실지 또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나 봐요. 개명을 하고 나면 서류적으로 많은 일을 정리해야 하는데 다들 큰 각오를 하고 하는 일인데 시어머니의 개명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동서는 시어머니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느냐고 할 때는 당연히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시어머니께서는 짐을 싸들어 버려서 신분증도 없었던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동서가 그렇게 난리를 치게 되면서 분노를 토로했어요. 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보, 예린아.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기야, 눈 좀 떠봐. 어이, 여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은 혼자 약을 쓰다가 기절을 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신경이 나간 거야?
시동생은 와이프가 쓰러져서 미쳤다고 회사를 그대로 구급차를 타고 달려갔고요. 그 모습을 다 보고 나서 시어머니는 시댁에 있는 시동생 부부 짐을 싹 다 비우셨어. 조카 짐까지 과감하게 비웠다고 합니다. 현수야, 아니 그 뭐냐, 이거 사진들을 다 모아서 보관하는데 전화해서 싹 다 보내라고 하더라. 이것들은 버릴 쓰레기 값이 있어? 아들아이한테 시동생 가족 짐을 보관하는 업체에 보내라고 하고 난 뒤에 시어머니는 우리와 우리 남편을 모아서 바쁘게 움직였다. 시어머니가 시댁의 전 재산을 제 명의로 바꿔주셨다고 해. 그것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했고 다 쓰러져 가던 사업 때문에 남편이 방황할 때도 보살펴주고 남편을 이끌어준 저를 남편은 믿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당신이 철없이 어린아이처럼 상처를 줬는데도 오히려 이해하고 묵묵히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준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고요. 그 무선 놈들도 어쩌면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온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둔 건지 말이에요. 현수님이 너한테 내가 다 재산 돌려놔야 마음이 편하겠다 하잖아. 현수도 그러자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받아. 한번 동선의 부부의 영양한 행동에 제대로 놀라셔서 있지? 시어머니는 속전속결로 저에게 명예 이전을 다 끝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시댁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했어요. 문부터 시작해서 현관까지 모두 철거하고 고쳤어요. 시동생 부부가 이제 우리 집에 접근할 수 없게 말이에요. 며칠 후에 동선 부부가 자기들의 짐을 찾느라 소란을 피우며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아마 시어머니한테 먼저 들은 시댁의 전 재산이 내게 다 넘어왔다는 소문이 퍼져서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거나 그랬어요. 그때 집주인이 바꾸어 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우리 친구였어요. 우리 집에 정말 큰일이 생겼는데 형님, 형수님, 제발 새로운 식구를 살려주세요. 제가 주식을 해보겠다고 실수해서 돈을 모두 잃었거든요. 아쉽게도 그 덕분에 예린 어머니가 날 돌아보지 않게 되었어요. 형님. 형님도 현수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자식 있는데 돈이란 돈은 다 날린 것 제가 눈이 돌지 않겠어요. 나는 우리 둘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랑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실수를 정말 크게 저질렀단 걸 알고 있어요. 주식 좀 해보려고 잘못 건드렸다가 돈 다 잃고 나니까 더는 눈이 들어선 거야. 자기들이 시어머니한테 큰 실수를 한 거라며 그 말에 열을 확 받았어요. 특히나 동서가 언급했던 실수라는 것에 말이에요. 나는 그 두 사람을 제대로 보면서 말했어요. 실수가 뭔지 모른다니 말이 헛나왔을 때나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 어깨 쳤을 때 그런 걸 실수라고 하는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해서 했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히 의도적인 행동이야. 서방님도 그렇죠. 저희 남편이랑 같이요. 더워서 집에서 좀 오냐 해주었더니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사고를 치는 것 같아요. 아이 참, 형수야. 우리는 미워도 예린이는 형이랑 형수 족하게 해야 해요. 우리 예린이라도 보게 되면 제발 서방님한테 줄 게 없어요. 동서한테는 더욱 없고요. 예린이 얘기하지 마요. 예린이가 생각했으면 동서랑 서방님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빨리 살 길이나 찾아봐요. 결코 안 된다고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앞에서 무슨 짓을 해도 결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니까 동서랑 시동생이야말로 무릎까지 꿇고 살살 빌었어요. 알겠어요, 형님. 저랑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실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했거든. 그런데 형님, 우리가 죽일 놈들이에요. 정말로 저희는 미워하게 만들면서 방을 옮겨다니며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형님, 하주, 버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아직도 내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시나요? 동서랑 서방님께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와 우리 아빠가 아니라 어머니야. 잘못을 한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지. 지금부터가 문제라는 건 알아요. 제가 제게 빌지 말고 시어머니께 가서 빌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동서랑과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 가서 싹싹 비다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정말 놀리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님과 우리 집을 찾아가 살며시 비는 동선의 부부에게 제가 10원짜리 하나라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주지 말라고 절대 했고, 야, 손장원 너만 만족하냐네. 동생이랑 하나밖에 없는데 죽할 월세살이를 하면서 집을 옮겨 다닌 꼴을 보니까 만족하냐고 해도 너의 만족은 우리와 관련이 없어. 알았니? 세상에 천재한 가족한테 누가 이러냐? 너야말로 정신 차려야지. 자식아, 세상에 어떤 자식, 며느리가 푼 노인에게 두고서 너희들 살이를 채우려고 하나. 천하의 몹쓸 거덜안에 새끼가 좁아터진 집에서 놀다 마음이 아파한다면 정신 차리고 악취같이 일해. 남의 돈으로 호의 오식하지 말고 너희 능력으로 새끼를 먹이며 사육하라고. 시동생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예전과 같은 망쳐진 생활을 시작했어. 술에 취한 남편에게 전화하면서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동생 부부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월세 생활을 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보증금이 적어서 원룸에 이사를 온 것인데 아이가 활발하게 놀면서 시끄러운 나이잖아요. 이웃들 원성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 강아지까지 키우다가 그 문제 때문에 집을 계속 옮겨 다니고 있다고 해요. 작은 아빠가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달라진 게 뭐가 없잖아요.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가 주신 돈은 우리 부모님이 관리하시고 제게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현수야, 너는 이만의 사촌 동생이 불쌍하지 않냐? 너도 내 부모랑 똑같은 놈이야?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아. 에이, 시동생 부부는 저희 부부가 연락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아저씨 연락하라고 해서 그런 소리를 하신다. 해꼬셨어요. 아유, 도대체 언제 처리될 인간들인지 저는 아들한테 일일이 상대할 필요 없는 거라고 친동생 부부 연락처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들 소식 듣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린이 말이야. 예린이랑 만데리고 좀 살아달라고 하더라고. 으휴, 못난 것들 같으니라고. 나도 예린이만 생각하면 당장에 그 어린 거 데리고 살고 싶은데 예린이 들면 예린이 들이는 거부터 시작으로 그것들 또 들러붙을 거야. 이참에 고생 좀 하더라도 자기네들 힘으로 사는 거 해야지. 아이, 언제까지 엄마랑 형제 부부한테 매달려 살겠어. 그런 식으로 자식 운운하면서 자식 아끼다고 하는 인간들이 시어머니가 손녀한테 마음 약한 거 아니깐 손녀를 운운하면서 자기네들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었나 봐요. 한동안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언제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여자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을 굳게 먹고 거절하셨어요. 저는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은 어디서든 잘 적응하고 잘 사는 법을 알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 두 마리의 바퀴벌레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 부부는 자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신들의 행동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이를 생각한다면 제발 정신 차리라고 바랄 뿐이에요. 말을 하며 보니 이제 저녁을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시간이 되었다. 저는 그럼 이만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